다양한 시각으로 털어보는 역사학의 시선, 고퀄리티 젊은 연구자 역사 생산 방송, 만인만색 팟캐스트 다시 또 역시.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만인만색 팟캐스트 첫 녹음입니다. 먼저 각자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사회를 맡은 마산 출신 서울시 연구자 가톨릭 신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소개 먼저. 백년부터. 예, 저는 백년이라고 하고요. 예, 저기 산에 있는 학교에서 들어갔다가 산에 있는 대학원에서 지금은 산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면서 어쩌면 산하고 인연이 많은 등산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중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고 재미있는 역사학이 좋은 역사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미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만인만색의 완력 담당 지록이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자기 전공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공부들 하고 계신지. 네, 뭐 저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서울시를 연구하고 있고 박정희 정권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더 넓혀보면은 이제 어떤 권력층이 어떻게 피지배층을 잘 매니퓰레이팅해서 잘 먹고 잘 살았나, 뭐 그런 데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미답이고요. 저는 문화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아까 대중문화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문화사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일제시기 공부하고 있는데 일제시기 문화활동을 통해서 요즘 좀 논란이 됐었던 식민지에서 있어서 근대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제 북한 도시 계획이나 도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원래는 근현대사 전공자들로 되어 있다가 급하게 백년 선생님을 고대사 전공자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섭외를 하게 됐는데, 원래 저희 논의가 근현대사 쪽으로 수렴될 수도 있는데 백년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정근대 쪽 그런 연구들 얘기까지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저희는 지금 현재 카타콤 라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제일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로 얘기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을 했죠. 그리고 꽤나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문제는 좀 역사학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면 이제 스킵하셔도 됩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기원서부터 좀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었던 거는 이제 72년이죠. 72년 유신 무렵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제창을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국적 없는 교육을 해왔다. 우리의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다. 라는 말을 교육자 대회에서 말을 하면서 시급한 사항으로 주체적 민족 사관을 제시하면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3월에 그 얘기를 하고 5월 달에 곧바로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이 반공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역사학자 이성근이었고, 국민교육 헌장 집필자인 철학자였던 박종홍, 당시에 청와대 특별보좌관이었던 그 사람이랑 15명의 위원 중에 7명의 한국사 연구자가 포함이 되면서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주체적인 한국사상 정립을 모색하셨던 이기백 당시 서강대 교수랑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역사이론의 주청자였던 당시 서울대 교수였었던 김영섭이 이 국사교육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이 되게 되었고요. 5월 22일에 소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때 결정됐었던 사항이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볼 것, 그리고 기존의 발전론적 관점보다는 주체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주체론적 관점이라는 게 정확히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맥락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 나왔었던 국적 있는 교육 말하는 건가요? 이게 설마 북한의 주체 사상은 아닐까요? 그 주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유신 체제 들어서면서 얘기했었던 거가 이제 가장 주체 사상이랑 뭐 비슷한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발전사관이랑 주체 이건 다른 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다른가요? 발전론적인 관점보다 주체론적 관점이니까 무슨 의도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야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언뜻 생각이 들기에는 발전론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간다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그건데 이 주체론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한국식 민주주의로 간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저도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론적인 관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서구에서 제시했었던 단계론적인 뭐 다음엔 뭐 다음엔 너 근데 너희 조선은 그런 게 없어 라고 말했었던 식민사관의 그런 것들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우리 민족을 주체로 설정을 하고 그 민족의 발전도상으로 놓고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발전은 공유하지만 서구의 기준이 아닌 우리 자체 내부의 어떤 기준에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김영섭 선생님이나 이기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접합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 발전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케 하며 민족 중흥의 이념 구현을 위해 스스로 국가에게 헌신하는 것 뭐 이런 결정을 했다니까 방금 뭐 미답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맥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회 개최가 되고 난 다음에 74년 3월 1년 정도 뒤에 국정교과서에 의한 한국사 교육이 전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국정화가 당시 중학교랑 고등학교에 각각 11종씩 사용됐었던 국사교과서를 하나로 이제 통일시켰었던 건데, 뭐 사회 과목의 원래 일부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국사가. 근데 국사를 단일한 과목으로 빼고 그 대신에 11종의 교과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겪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문제라면 문제라고 이제 보일 수 있고, 당시 역사학계랑 맞물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뭐 박정희 정권이 쓰고자 했었던 역사학의 방향과 당시 역사학계가 바라봤었던 방향이 상충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던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역사학계 반발이 좀 약했습니다. 민족주의적 성격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당시 뭐 일단 표면적으로 국가에서 내세웠었던 국정화의 목적에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왜곡된 사관의 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반발을 했다기보다는 동조하는 측면이 좀 컸었던 거.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반발이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역사학계라는 게 있어. 당시 한국사 연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지금처럼 강하게 반발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던 걸로. 그렇게 국사교과서 자체가 국정화가 되고 그 이후에는 7, 80년대는 계속적으로 이제 국정화가 계속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기에 들어와서 94년, 정확히 94년에 국사교과서 중거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뭐 민주화 요구, 거기에 맞췄었던 근현대사 연구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기존의 국정교과서가 가지고 있었던 지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과서 서술을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었었던 민자당, 민주자유당이 이 중거안의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사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게 된다. 정치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결국은 뭐 교과서 수정은 되지 않았었고, 아예 완전하게 교과서 수정이 안 됐었던 건 아니고 제일 크게 쟁점이 됐었던 4.3, 제주 4.3의 용어라든지 4.19 혁명, 5.16 정변 이런 용어들이 저 일부 역사학계에서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식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크게 다시 공격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냥 실제로 이 역사학계나 뭐
이때 당시 야당에서 교과서 중고안을 냈을 때의 논리를 민주자유당에서는 좌편향, 친북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었죠 이때. 최근 뉴스긴 한데 얼마 전에 그 신병교육대에서 딱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19는 4.19, 5.18은 폭동이다라고 하는 군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게 됐었던 게 사실은 이게 사실 되게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되게 큰 문제들에 있어서 역사적 용어를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94년에 있었던 이 중고안 논쟁의 사실 큰 성과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2002년에 이제 확 시기를 최근으로 땡겨서 2002년은 최근도 아니고 최근도 아니고 지금 엄청 옛날. 엄청 옛날이지. 13년 전이면 13년 전. 이때 태어난 애가 지금 저기 14년 전인데? 지금 중딩이에요, 중딩. 아, 예, 중2병 걸린 나이. 어떡해. 월드컵 할 때, 월드컵 할 때. 엊그제인 것 같아서 김대중 정권이었던 2002년에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 이 신설이 되는데 뭐 잠깐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때 다들 저는 이때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금성 교과서로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금성 교과서 네.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이때? 저도 금성. 전 이미 이때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때는 안 배웠어요. 이때는 국사. 2002년도에 뭘 했나요, 우리 저기. 그거부터 해.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저는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3살인데 군대를 안 가고, 아. 예, 저는 아주 잘 프로듀스 101에 나오는 장근석처럼 우리 여하고도 같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 프로듀스 잘 지내는 이제 뭐 여사친만 많았던. 야, 행복한 시절. 여친은 없습니다. 여사친하고는 다르. 어차피 팟캐스트라서 얼굴 확인이 안 돼. 얼굴 확인이 안 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러네. 마구마구 얘기해도 되겠네. 강근석 닮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앞에 공개 방송만 안 하면 되니까 뭐. 한예슬 닮으셨네. 아, 그래요? 장동건 닮으셨어요. 전 이론이 익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이 재미없는데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2004년 말에 역사 교과서가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게 2004년 말부터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곧바로 2005년 1월에 이런 어떤 역사 교과서가 정치 문제로 등장하자마자 뉴라이트 단체, 이른바 뉴라이트 단체인 그 유명한 교과서 포럼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교과서 포럼의 창립 행사에서 공동대표를 맡았었던 박효정 인사말이 좀 인상적인데, 잘못된 자학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직접 공동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뉴라이트 단체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 공격이 이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언술로서 표명을 했었던 게 이제 2005년 1월 창립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명박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뉴라이트 사관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하면 좀 너무 표현이 광범위하니까 딱 쉽게 얘기하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기존의 이제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뭐 노동 운동을 좀 강조하고자 했었던 역사적인 흐름을, 이것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강조하는 이 자학사관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비판은 그 일본의 자학사관 논리랑 되게 닮아 있어요. 일본 국내에서도 그런 일본의 국내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 우익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거든. 자학사관.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굳이 강조하냐. 한국으로 따지면 베트남 전쟁 학살 같은 거 얘기하는 걸, 이제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대신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제 우리가 이뤄낸 97년에 IMF 맞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경제성장, 엄청나게 고도로 이뤄낸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성과물들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공과를 같이 보자라는 말로 되게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주장은. 뭐 이승만 정권은 뭐 이런 잘못도 있었지만 건국이라고 하는 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정희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공이 있는 거고, 그게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했던 입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근현대사 쪽 얘기인 거고, 뭐 뉴라이트 쪽에서 얘기하는 고대사 연구의 방향, 뭐 흐름,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 노관심이라서요. 막 쓰지 않아.
그래서 막 부여가 예전에 그 교학사 교과서 그러지 않았었나요? 부여가 그 충남 부여 헷갈리고 막 네, 그죠. 노관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이제 전근대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뉴라이트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뭐랄까요 그 막시즘의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뭔가 오로지 자본화 산업화를 향해 우리는 가야 한다. 신라는 고대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슬러 올라가면 관점상 이들이 관심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학사 교과서 나왔을 때랑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기파랑에서 나왔었던 교과서 나왔을 때도 보면은 고려랑 조선 전기까지는 서술이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있는 거지 사실을 다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조금 그런 게 보이긴 해요. 조선 후기는 이제 조선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내주적 발전론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조선은 결국 이렇게 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를 가져다 준 일본과 그걸 접합시키는 굳이 전근대로 갔을 때는 조선 후기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영훈 선생 논의를 네, 많이 가져왔어요. 뭐 실제로 그리고 2008년에 교과서 포럼에서 나왔었던 교과서는 대한교과서 형태로 나왔었던 이 교과서인데 이거는 뭐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내걸고 나왔었던 건데 이후에 나왔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고 딱히 고대사나 전근대사에 대한 특별한 사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몽롱하죠, 몽롱.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관심. 뭐 계속 이어서 하면 이제 이때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었던 2008년에 이제 국방부가 교과부를 상대로 공문을 제출하게 돼요. 4.3 제주 4.3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공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기사에 나온 바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 정치를 하였다. 이런 표현이 이제 교과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으로 수정해야 된다. 구국의 결단. 그죠. 이런 식의 이제 뭐 얘기들을 이제 쭉 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됐고, 뭐 같은 시기 통일부도 똑같이 이제 교과부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통일부는 지롱 선생님의 전공인 북한사 서술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 개발 문제에 집착하였고 라고 써 있었던 교과서의 표현을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뭐야 이거 비문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집착이 아니니까 집착이 나쁜 나는 거예요. 스토커지 스토커. 나쁜 나는 우선순위로 바꾼 거죠. 구국의 결단을 하려면 우선순위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수정하라. 말싸움 전형적인 말꼬리 잡는 좀 더 나쁜 표현을 써라 이런 거죠. 정부 안에 부처들 간에서 서로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형식으로 그 전이 이제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정부 밖에 이제 민간 단체에서 압박을 가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정부 내에 있는 다른 타 부서가 교과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 뒤부터는 이제 뭐 사실 말싸움이에요. 그냥 국감장에 뭐 교육부 장관이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전통성을 해치고 있다 지금 교과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제한군인의 회장단 간담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교과서가 지금 있다. 이거를 자기가 바로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있었던 국정화에서 얘기하는 좌편향된 교과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교과서는 다 오염되고 다 안 좋은 상태라고 이때부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럼 안 내면 되잖아. 자기들이 다 어차피 자기들이 거민정하는 건데. 이때는 거민정도 아니에요. 이때는 국정 시절이 아직 안 내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금성교과서가 있었잖아요. 금성교과서는 8종이 그 거민정 근현대사 교과서가 따로 나올 때. 네, 따로 나올 때니까. 근현대 교과서만 이제 검정 시절이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좌우 합작을 위해서 아량을 보이는데 이제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 네, 채택도 다 저기 금성교과서만 하고. 2008년 10월 30일 정확히 교과부 장관의 집중적인 공격 표적이 됐었죠. 언술로 계속 공격 표적이 됐었던 금성교과서의 38곳 그리고 다른 출판사 교과서 17곳 등 해서 이제 총 55군데의
대한 수정명령을 교과부 장관이 내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딱 터지자마자 금성교과서 집필자들이 이제 수정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11월 26일 다음 달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다시 직권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출판사가 직접 수정하도록 교과부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2009년 1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저기 몇 달이죠? 한 달 반?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필진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23일 교과부 장관의 직권수정 명령 부당을 이유로 부당수정 지시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2009년에 이제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09년 1월 15일에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11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과목 폐지 후에 새 역사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새 역사 관련 과목 신설에 반공 전통성을 강조한 새로운 집필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아예 역사 과목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당시에 역사 교과서가 검정 중이었어요. 검정 심의 중이었는데 5월 6일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심사 제출된 역사 교과서들을 이제 한국사 과목으로 통칭하게 되죠. 원래 국사 교과서가 있었고 근현대사 교과서, 검인정 금영사 교과서가 있었는데 한국사 과목으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정근대 부분의 대단원, 그러니까 이 장절에서 대단원을 하나를 늘리고 근현대 부분의 대단원 하나를 줄여야지만 최종 검정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현대 부분을 줄여라. 그렇죠. 원래는 이제 지롱 선생님 아시겠지만 금성교과서의 양이랑 한국 국사교과서 양이 비슷했어요. 그닥 다르지 않았죠. 만약에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양이 이제 사실 뭐 근현대사라고 하면은 개항 이후부터 다루는 건데 이제 그 내용과 고조선부터 이 2000년을 이어온 이 역사 이 서술이 양이 같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서 근현대사 부분을 줄이라고 한 거죠. 이제 2011년에 교과부가 교육과정 집필기준 개정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교과부에서 뭐 논란을 촉발시켰던 게 아니라 중앙일보의 사설이 문제가 되는데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하자라는 기획기사를 2011년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이제 기획기사를 연재하게 되는데 교과부가 요 중앙일보의 이 연재기사를 바로 받아들이면서 2월 15일 장관 직속에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역추위라고 하는데 교과부는 역추위를 애초에는 이제 자문 검토기구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중앙일보의 사설로 시작이 됐었던 거가 교과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거를 다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기구에 대해서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는 작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격상시켜서 사설을 통해 이제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사교육 과정 자체가 엄청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2년 5월 20일 구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자폐적 또는 자조적인 자폐적 또는 자조적인 관점 타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여기서부터 이제 건국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적 정체성의 정립,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목표로 내걸고 한국 현대사학회가 이제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 현대사학회 역사학자가 한 분이나 계실 거예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역사학자분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다 역사학자 아니시고 대한의사협회 민간치료사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역사학자가 거의 전무한 한국 현대사학회가 역사교육과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과정 개발 막바지인 7월 4일에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 현대사학회 건의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편에 제출하게 되는데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게? 뭐. 왜냐면 이거 자체는 큰 영향을 안 갖는데 이 학회가 사실상 교과서 포럼의 후신인 거죠. 사실상. 그리고 정부에 계속해서 정부와 계속
이렇게 협조 관계에 있었던 뉴라이트 단체들의 하나로서 가장 크게 전면에 내걸었던 이제 우리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하겠다라고 만들어진 데다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논리가 성장을 했어요. 과거에는 방공 뭐 이게 먹히지 않은 2000년대 들어서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힐 방공 얘기만 하다가 이때 와서 드디어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걸기 시작하는 거죠. 건국, 발전 이런 걸 내걸면서 되게 강하게 정부를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건 정부를 압박했다기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얘기를 밖에서 해주는 단체가 하나 생겨난 거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되게 좋은 모양새를 갖춰줄 수 있게 한. 이게 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뭐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26일에 아까 이제 문제 그 역추위가 개최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에 이제 7월 15일에 최종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26일에 역추위가 개최가 돼서 7월 15일 날 연구위가 제출한 교육과정 그 최종안에 현대사 부분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28일 날 국편에서 현대사학회 건의 항목, 아까 전에 역사학자가 없는 그 현대사학회 건의 항목 17개 중에 5개를 수용하고 5개로 부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용어로 교체를 한 그 교육과정에 대한 그 결과물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하게 돼요. 이때 엄청나게 논쟁이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저는 얘기 논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지금 가장 가깝게 기억나는 부분이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엄청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어 반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하는 대로 본다 하더라도 동어 반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과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들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근데 민주주의하고 다르다. 예,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이게 북한과 다르다. 거의 이런 식의 여전히 반공주의적인 태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한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한국에서의 우익에서는 많이 썼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결국은 이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자유민주주의로 개편된다는 사실은 되게 역사학을 떠나서 학문적으로 되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이다. 결국은 되게 정치적 싸움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지금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프리덤 데모크라시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리버럴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자유는 경제적 개념의 거의 자유죠. 많이 가깝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훨씬 가깝죠, 거기. 자유주의 되게 폭이 넓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정말로 극단적으로 자유만 강조하는 부분과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옛날 4.19나 뭐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 뭐 있든지 없든지 문제를 떠나서 이거 하나만으로 통칭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다 뭐 좌파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나 같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다 같이 그냥 반대하는 건데 딱 네이밍에서 좌파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얘기죠. 오히려 더 많았던 주장들을 되게 좁혀버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운동들은 다 다시 걷어내버리는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해방 이후에 자유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또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프리덤 안티 커뮤니즘. 그죠. 그거에 더 리버럴이 아니라 프리덤인 것 같아요. 프리덤 그냥. 프리덤 이꼴 캐피탈. 근데 이게 진짜 이해 안 돼요. 이게 자유와 평등이 왜 대립항으로 설정돼서 간다는 것조차도 이 시스템조차도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에 우리는 안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뭐 미국이 자유주의에 사실 미국이 가장 자유주의 극단의 국가지만 평등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이게 무시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마치 이 둘은 대립되는 거고 이 둘이 부딪혔을 때는 자유가 우선시돼야 되는 것 마냥 얘기가 된다는 게 사실 이 논쟁에서 되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었고 되게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현대사학회가 승리를 하는 그렇게 귀결이 됐죠.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 롯데는 문제가 정리가 되는 듯이 가다가 이제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가 2013년 5월에 교학사를 통해서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한국현대사학회 얘기가 나오네요. 한국현대사학회의 전현직 회장이었던 권영 이명희. 근데 권영 이명희 교수가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저기 권영 선생은 역사 교육. 권영 선생은 그래도 옛날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프랑스에서 유학해 와가지고 락학회 회장하셨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명희 선생은 이제 콜링우드나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역사 교육 쪽. 네, 역사 교육 쪽에 더 가까우시죠. 근데 뭐 광의로 본다면 역사학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긴 하죠. 어쨌든 이 문제에 권희영, 이명희 교수가 지필진으로 교학사 교과서 지필진으로 들어가가지고 요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할 것이다. 요런 소문이 이제 돌게 됩니다. 이 소문이 돌자마자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기관과 야권에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교과서 포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요 교과서 포럼의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요 내용이 그대로 실릴 거다. 요 근현대사 내용에서 요 내용이 실릴 거다. 요런 기조로 계속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최종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 8월 30일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이랑 매우 닮은.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그죠. 어떤 프로토타입이다. 이때가 처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제 국평과 교육부는 이제 저작권 보호 요거를 내세우면서 견본을 찍어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현장에 제공될 때까지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 이게 거민정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반자본주의자. 네. 그죠. 아니, 나빴네. 시장에 내놓지 않고 상품을 팔겠다고 하는 되게 문제 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진짜. 자유주의자들이 이러면 안 되지. 자유주의자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리덤이라고 프리덤. 리버럴이 아니라니까. 근데 요때 제 기억으로 대학원생들이 요거 구해가지고 한번 맞아요. 비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구하려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때 안 됐던 걸로. 밖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게 밖에 나온 게 아까 국회 제출 요구, 국회에다가 이제 제출 요구를 계속 하게 되면서 국편에 가서 직접 받아올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 이제 이거 복사하면은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종고문을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본 내용이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막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교과서라고. 참 이게 되게 웃기진 않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루 1인당 2시간만 하게 됐어요. 2시간만 봐라. 하루에 한 명당 2시간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복사 촬영이 금지. 마약 성분이. 그러니까요. 유물에나 이건 진짜 복사 촬영 금지는. 근데 복사 촬영 금지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촬영 금지는 유물에만 하는 거예요. 촬영 금지. 교과서가 유물도 아니고. 아니 2시간만 보라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2시간 보라는. 왜 2시간이야 하필이면? 위험해. 너무 위험한 교과서라서. 보면 막 마인드가 퇴행해서. 요게 근데 진짜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역사 정의 실천 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울시의회에서도 검정 취소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광주, 제주 등의 지역교육계라든지 시민단체 등에서도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죠. 결국 최종 검정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일주일 후인 9월 6일, 2013년 9월 6일 여론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교육부가 일정을 앞당겨서 인터넷상으로는 교과서로 공개하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 지급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게 9월 6일 일이고 요게 이제 공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공개가 된 거죠. 네, 공개가 되고 9월 10일 요 공개된 교학사 교과서를 확인한 역사 관련 4단체, 요 4단체 소속 연구자들이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 견본본을 우리가 3일 동안 긴급히 살펴봤다 이러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뭐 뻔하죠. 일단 사실관계 오류도 있었고 뻔하죠. 뭐 과장이 있었고 왜곡이 있었고 298건의 오류와 과장 왜곡 사례를 발표합니다. 이런 역사학자들의 분석 결과가 이게 뭐 관점을 떠나가지고 이게 교과서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고 있는 거냐 요거에까지 이제 문제제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사관의 문제는 논의를 할 것도 아니었었던 거죠. 이때는
이때는 뭐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심했죠. 너무 심했어요. 위키피디아 긁어오고 막 이런 거. 사진도 막 따오고 이거는 고대사부터 근현대를 망라해서 모든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뭐 학계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한 거죠. 이게 9월 10일 얘기고 바로 다음 날 9월 11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교육부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갔어요. 이 문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8종 전체를 재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채택 시기를 연장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수정 보완 작업은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재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존의 7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부의 수정 권고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이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뭐 7종 교과서 집필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왜냐면 이 기존에 뭐 7종 교과서가 다 옳다라는 게 그렇진 아니라 않지. 도핑을 한번 했는데 그럼요. 박태환을 도핑을 했는데 순양을 도핑하면서 박태환 너 한 번 더 해라. 그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었을 것 같아요. 올림픽 수영협회가 문제네. 잘못했네. 그러니까 마치 역사 전반의 교과서 다 문제다. 교과서 다 문제다. 다 문제. 수영 둘 다 안 좋아. 수영이 다 썩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아까 전에 역사학계에서 300여 건에 달하는 교학서 교과서 오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교육부가 21일 날 물타기를 이제 전형적인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8종 교과서 다 합쳐서 교학사뿐만 아니라 7종 다 합쳐서 829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이러면서 수정 권고안을 발표를 합니다. 힘드셨겠네. 교학사를 위한 편법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때. 그러면서 논란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8종 교과서 다 나왔는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현저하게 안 왔어요. 몇 프로였죠? 한 것도 없지 않나요? 정확한 퍼센트까지 아닌데 아마 1%가 안 됐을 거예요. 1%가 안 돼서 1%가 안 돼서 0. 몇 프로였어요. 하나가 채택했다고 그랬나 한 학교가? 그 채택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그 수학의 정석. 네, 맞아요. 홍성대 씨가 교장으로 있는 거 이사장으로 있는 거 같은 그런 학교가 채택을 하면서 음식이 맛있는 학교. 아 그런가요? 네. 드셔보셨어요?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사회적으로 되게 논란이었던 게 위안부 서술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사실 이게 위안부라는 용어 쓰는 거에 대해서 역사학회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대중적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쓴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할머니들께서 학교로까지 찾아가서 맞아요. 이거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이걸 또 이제 우익 쪽 뭐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들에서는 우파 언론들에서는 압박을 가해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교류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이게 지금 20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참 떠들썩하게 되고 2014년, 2015년 될 때까지 교학서가 거의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씨가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실패한 거죠. 이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 내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교학사 교과서라고 하는 검인정 체제 안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권기에 들어와서라는 거죠. 2013년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쭉 얘기를 했었던 교과서 포럼에서 나온 대한교과서라든지 아니면 현대사학회 쪽에서 뭐 밖에서 이제 정부를 푸시하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정부 안에 교과부가 아닌 다른 정부 단체, 정부 그 부처에서 교과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나갔다면 박근혜 정권기 들어오면서는 이제 교과서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검인정 체제였지만 이때까지는 검인정 체제인 교과서 안에서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의 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사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말할 수 있죠. 이들의 사관이 취향. 어쨌든 이것이 교과서에 기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때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음모론처럼 떠돌았던 얘기가 국정의 문제점이 되게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자원 소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안 좋은 게 민간에서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마치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듯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검인정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우파 쪽 언론에서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농계 작전 아니냐 교학서 교과서가 일부러 역시나 우려는 언제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걸. 이제 현실이 작년이죠. 작년 11월 3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지금도 국무총리죠. 황교안. 지금도 국무총리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 체제는 실패했다. 요렇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파네요.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러면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 교과서로 발행한다. 요거를 공식적으로 확정고시 때리게 되죠.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뭐라 그래야 될까? 소신. 소신 이거는 요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쪽에서는 99.9%의 고등학교가 좌편향되어 있다. 나라가 안 망하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99.9% 좌편향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진짜.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지필자가 8종 교과서 지필자가 있으신데 자기는 우파라 생각하고 계시고 8종 중에 지필자 모두가 이 교과서는 약간 우다 우익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사람마저도 좌로 만들어버려서 본인이 굉장히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교과서 비판 이전에 나왔던 8종 교과서에 교학서 빼고 7종 교과서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너무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너무 우익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다 이제 좌파. 억울해 교과서들 되게 나는 그럼요. 이렇게 나는 우로 적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여기서는 우락으로 여기서는 좌락으로 그럼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엔 우편향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제 교과서라는 거는 물론 이제 노동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편향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 우편향이라는 건 대단히 웃긴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에 맞는가 안 맞는가의 문제고 사실 역사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역사학적인 어떤 방법론에 의거해서 이제 이게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가 모든 걸 이렇게 좌우로 나누니까 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경제교과서를 같이 보면은 저는 경제교과서에서 사실은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온다고 전혀 우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국어 교과서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좌편향이에요? 네, 국어 교과서는 실제 좌편향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뭐예요? 리승만 이런 것도 아니 아닌데. 몇몇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좌익 활동 그들이 말하는 좌익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에 다루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가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백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때가 되면 경제 교과서도 너무 이거 좌편향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은. 이건 생각이 다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좌편향 되면 안 돼요. 좌편향 될 수 있는 교과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역사가 뭐고 역사학이 무엇이며 역사 교육은 뭔가 이런 얘기 뒤에서 또 하겠지만 저는 좌편향 됐다고 해서 잘못된 교과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 이거를 공격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은 거고 역사학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은 뭔가 중립적이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무엇인가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 게 문제지 좌편향 된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역사학에 좌편향 되면 안 돼요? 아니 문제는 여기서 좌편향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약간 정치 성향이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진다면 새누리당 지지한다 그리고 아니면 민주당 지지한다 정의당 지지한다 또 군소정당 중에 노동당 지지한다 이런 걸로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는 게 아니라 레떼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편향이라는 딱지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 부정적으로 읽히니까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 좌편향 되지 않았다, 우리 중립적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역사학계에도 전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것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레떼르임을 지적할 필요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좌편향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죠, 좌편향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교과서는 좌편향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비판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 실제로. 것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좀 헷갈려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좌편향이라고 북한을 도식화해 버리거든요. 친북적인 교과서. 그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사실 50, 60대가 얘기하는 저 사람 좌파야랑 30, 40대가 얘기하는 저 사람 좌파야는 또 좀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한국사에서 이게 좌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했을 때 부정적인 거. 사실 근데 재밌는 건 우파들도 스스로 그 우파라는 레떼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 사회의 어떤 보면 그런 문제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좌편향된 교과서다라는 이제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올바른 교과서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교과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마치 어떤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 뭔가 그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역사학계가 뭐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합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었던 그 문제 역사 4단체. 역사 4단체를 비롯해서 각 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님들 원래 잘 안 나서시는데 그때 성명서 한번 내시고 그 뒤에는 말 없으셨죠 또.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이제 행진도 했었잖아요. 행진도. 맞아. 행진도 같이 했었잖아요. 네, 뭐 추운데 고생하셨고. 근데 힘들어요. 연세도 많고.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저기 격가지로 봤는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어쨌든 요때 이제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들까지 성명서 묻히고 대자보 붙이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정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지필진을 모집하고 아직까지도 지필 기준은 미공개인 상황이죠, 지금. 이게 되게 좀 악의적인 게 계속 언젠 밝히겠다. 그죠. 언제 되면 밝히겠다. 왜냐면 지필지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 근데 무슨 내용으로 지필되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아까서 봤었던 그 한국현대사학회가 했던 프로토타입 교학사 교과서랑 똑같은 거죠. 알려주지 않고 최종까지 비밀리에 숨기고 학생들 입장 딱 학생들 책상에 펼쳤을 때 내용 보게 하겠다. 저는 사실은 이거 시장경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 음식점인데 사실 이 돈을 많이 받아먹는 음식점은 이 주방을 보여줘요. 아, 맞아요. 주방도 안 보여주고. 주방이 뚫리지. 이게 레시피도 없어. 근데 그냥 주면서 아무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잘 가는 이태원 라면집이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거의 뭐 그 싸구려 라면화가 되면서 돈을 한 그릇에 8,000원씩 받아먹으면 되겠냐. 이거 망한다. 이게 교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거부를 할 수 없어. 거부할 수 급식이야, 급식. 라면을 주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럼요. 먹어야만 해. 친북적인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주장하는 자유주의도 안 맞는 그럼요. 이런 거를 옹호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경제적인 그 정의론에만 입각해도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저희가 비판을 하면 제가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보면 그 자유주의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모여 있는데 해명이 있어요. 그 뭐 자유대학생 연합 뭐 이런 데서 내놓은 해명이 뭐냐면 검인정이 옳고 최종적으로는 자유발행제가 옳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까 그 박정희 할 때 똑같은 거죠. 카오스의 혼란.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유발행제를 하면 된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황교안 총리가 말하는 99.9%가 좌파가 되는 상황에선 어차피 해봤자 불공정 거래이고 그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교학사 교과서 하나도 안 됐다. 라는 거죠. 이미 그렇구나.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늘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교학서란다.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자기 모순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쓴 라면을 누가 먹냐. 거의 뭐 그런. 아니죠. 이건 유통기한이 언젠지 모를. 언젠지 모를 라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주방 공개. 이미 옛날에 만들어서 안 팔린 거 지금 와서 팔겠다는 거죠. 면이 다 불었어요, 지금. 아니, 재료가 썩었을 거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누구나 알고 있죠.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죠.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가 조직됐다. 부끄럽네요. 엄청나고 위대한 단체가 그럼요. 역사학 5단체. 늦게 들어온 입장에서 참 부끄럽네요. 역사학 4단체가 뭔진 모르겠는데 요 중 하나를 그거 하나가 만인만색 아닌가요? 끌어내릴 거냐?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에요. 5단체로 올라갈 역사 거냐? 5단체. 역사 5단체. 기로에 놓여있는. 여러분 저희는 관변 방송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영 방송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기존 학회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신진 연구자들이 한번 모여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뭐 출발은 국정화 문제로 출발은 했지만 뭐 앞으로 만인만색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지는 뭐 아직 모르는 거죠. 뭐 망할 수도 있고 라는 말을
그 사무장이. 저희 사무장님. 저희 사무장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사무장님 입에 맨날 달고 다니는 말이 저희는 내일이라도 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회원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쭉 제가 이거 정리를 하는 속에서 보면은,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2015년에 교과서 문제로만 터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72년에부터 어떻게 멀리 보면 72년부터 시작됐었던 거고, 94년에도 한번 터진 게 있고, 2002년, 2005년, 이런 쭉 1년의 사건들 속에서 결국은 다시 72년 체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건데, 뭐 이명박 정권 시기부터 있었었던 것, 아니 뭐 그 전에 노무현 정권 때 밖에 시민단체들이 해왔었던 게 국정교과서만을 염두에 두고 달려왔었던 거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72년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역사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기억전쟁.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지금 되게 흔히 말하는 이제 뉴라이트 단체들의 공격 중심으로 좀 설명이 되겠지만 공격은 당연히 반대편에 방어가 있고 공격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가,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놓고 어떤 가치관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와중 속에 저는 이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항상 싸울 수 있고, 어떤 뭐 우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익적 교과서 내면 되는 거고, 뭐 땡땡 치고 한국사에서 좌파로 볼 땐 금성 교과서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열받는 건 필드에서의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한쪽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인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좀 그 사회주의적인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상황이 안 좋으면 심판이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건 그죠. 대단히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개도해야 돼요, 진짜. 개도해야 됩니다. 왼쪽이 아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읽어야 돼요. 국부론을 전부가 다 우리가. 자유로운 손에 맡겨서. 보이지 않는 손이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왼쪽에 있는 저로서는 같이 해야 될 사람. 같이 가야 할 사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꾸준히 나왔었던 역사학 4단체가 94년부터 이 교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명서를 낸다거나 뭐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해서 대응을 꾸준히 해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왜 젊은 연구자들이 이 기존의 역사 4단체라고 하는 학회에서 벗어나서 신진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모임을 만들게 됐는지,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게스트 분들을 초청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거 전에 잠깐 미답 선생님께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전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초등국정 역사 교과서 요게 이제 공개됐는데, 요게 이제 뭐 앞으로 공개될 국정화 교과서의 프리퀄 라이트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긴즈 국정화 비긴즈. 요게 뭐 정확히 말하면은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초등 사회 교과서에 있는 역사 파트가 공개가 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길고 길었던 이제 기나긴 국정화의 역사를 다 정리를 하고 최근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듯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근데 통칭해서 그냥 역사교과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역사를 배우니까 그냥 통칭해서 역사교과서를 하는데 이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실 첫 번째 문제는 2014년에 이미 한 번 나와요. 이게 교과서라는 게 그냥 바로 만들어서 그냥 뚝딱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2014년에 이미 실험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 그것이 다 오케이. 좋다. 이건 문제 없다.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이 난리가 난 거죠. 국정화 난리가 터지고 2016년에 이제 완성됐어 라고 나온 교과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어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정화 논란 이전의 교과서랑 내용이 완전히 바뀐 채 등장한 교과서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하는 건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인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박정희 정권 시기에 서술이 큰 문제가 있다 라는 데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친일 문제는 위안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위안부 먼저 얘기를 먼저 하면, 위안부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위안부 용어가 삭제됐고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명확한 표현이었던 성노예로 잡혀가서 가는 고난을 당했다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큰 고초를 겪었다 정도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듯이 이거를 갖고 이제 교육부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이 위안부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직접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선정적이다. 아이들을 아끼는 거죠. 아이들의 정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를 위한 정보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도로 같이 나가는 보조 교과서들, 참고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표현이 삭제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또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원래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를 뺀 거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수립이란 말이 성립이 되나요? 나라를 그러니까 민국이 수립됐다. 수사가 결국은 건국을 붙여야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가면 정부가 수립되는 거지. 이런 되게 비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건국론을 수용하는 거죠. 이제 8월 15일은 건국절이죠. 그렇죠. 건국절로 가기 위해서 48년에 건국됐다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란 용어를 일부러 빼버린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되게 치졸한 건데, 이승만이 14번 나오고, 박정희가 12번 나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리고. 아니, 근데 이승만이 더 많아요. 이게. 적게 했는데. 그러게, 저 집권은 적게 했는데. 왜냐면 사건이 많잖아요. 한국전쟁도 있고, 이때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때는 사건이 없었나요? 이승만 또 일제시대 때부터 활약했기 때문에. 14번 활약하셨어요? 활약했죠. 활약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만주군관학교에서 그렇죠. 그럼요. 빈칼 차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4번, 12번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0번. 그래 노무현은 최근 인물이야. 그렇다 쳐도 김대중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노벨 평화서 받은 것도 안 나와요. 다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도 군사 독재와 인권 탄압 부분의 서술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 부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성장이나 새마을운동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성과다라고 되게 강조하고 특히 문제였던 게 유신과 5.16 때 독재라는 표현을 뺍니다. 장기 집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대처. 그렇죠. 마치. 대처는 독재한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거 구분이. 네, 이런 거 되게 사실 애매한 표현,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죠. 뭐 옛날 헬무트 콜도 엄청 오래 했는데 독재자 아니거든요. 오래 했다고 독재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마치 독재가 아닌 그냥 장기적으로 집권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정권 서술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었다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2014년 실험본에는. 이게 삭제됩니다. 이 부분이 빠져요, 아예 그냥. 그 다음에 빈부격차 표현 삭제시키고 노동자의 역할 관련 기술을 축소시킵니다. 이거는 2014년 실험본과 다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오케이 됐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2000년에 이제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진에 캡션을 달 때는 이 등장인물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질문은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누가 김대중인가요? 왼쪽, 오른쪽. 근데 이 기사에는 이제 싸이랑 착각한다, 김정일. 뭐 이런 게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에 들으면 울겠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아들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줬더니 선글라스 낀 김정일을 가수 싸이로 착각하게 됐다. 싸이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서술은 전반적인 보다도 어쨌든 이거를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통령 보기 좋으시게 바꾼 거죠. 이제 이렇게 약간 표현들을 다 고치면서 박정희 정권에는 우호적인 서술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초등교과서의 수준을 벗어나서 중고등에서 펼쳐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초등교과서에서 바뀐 거의 핵심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바뀐 거고 용어 선택이 바뀐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래 힘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론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숨기는 거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막 때리고 이런 거는 힘 가진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 가진 자들이 하는 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건 사실을 은폐하는 거죠. 이게 딱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표현을 역사학이 사실 용어 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용어를 쓸 거냐. 용어 못 쓰는 거 선택하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역사 논문의 다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 놔두고 요거 어떻게 표현할 거고 어떤 용어로 요거 할 거냐가 이게 단데 그걸 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에
또 우리도 똑같이 레떼를 붙여준다면 이건 편향된 거죠. 그렇죠. 표현된 거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 바꾸기 내비한 거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거 어떻게 표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버리는 거죠. 이게 좀 사실은 일관성이 없고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은 이런 거는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나 그 일본군 성노예 같은 거는 진짜로 좀 자유를 침해한 건데 그런 거는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게 사실은 좀 리버럴 데모크라시에 맞죠. 아니 그 굳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맞죠 사실은.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본군 성노예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실은. 유엔에서도 엄청 난리.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일단 뭐 사실관계들은 정리가 됐어요. 사실관계들은 정리가 됐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다 뭐 하셨어요 그때? 그 기점들이 있죠? 문제가 이슈화됐었던 그 기점들이 있는 거죠. 이때 제일 처음에 뭐 2005년 뉴라이트 요 얘기가 뭐 시작이라고 하면 이때 다들 뭐 하셨었나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미답 선생님 군대 계셨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야자하겠네 야자. 저 때 야자가 없었어요. 네, 영교시 폐지, 야자 폐지. 좌편향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야자라면서 동질감을 느껴야지. 그럼요. 그래서 북한살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두발 자유화 막. 그건 아닌데. 두발 자유랑 북한사랑 뭐야? 북한은 두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요. 규제가 있는데 나는 자유주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백년생이 뭐 하셨죠? 저는 2005년에? 땅 팠습니다. 발굴했어요. 군대? 아니요. 군대가 아닌데 땅 팠어요. 저기 수원 인근에서 땅을 열심히 팠어요. 그럼 대학원. 대학원. 네, 이거를 느껴가서 땅 팠어요. 이때 뭐, 하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근대사 쪽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어서 뭐, 어떤 입장이셨죠? 예, 입장이 사실은 죄송한데 없었고요. 네. 그냥 저는 뭐, 여자친구를, 오늘만 기다리면서, 이게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뉴라이트 단체가 등장을 하고, 이게 막 공격을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역전될 리는 없다라고 하는, 왜냐면은 이건 어쨌든 그 집필진들의 어떤 입장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학계의 입장에서 많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역사학계에서 자율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분야다라는 입장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때가 군대에 막 입대할 때였는데 그렇게 크게 사람들에서 그냥 욕하는 거였죠. 저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 라면 욕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되겠어? 라는 입장이 약간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이 원내 3당으로, 제3당으로. 그랬었구나. 맞아. 국회의원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거야. 역사 교과서 바꿔야 좌편향 돼가지고. 그때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의 목표가 교섭단체 갖고? 아니요. 2013년 정권교체. 자기네로. 어떡해.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거다.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었구나. 이불킥 하시겠는데. 그러게요. 너무 자다가 진짜 이게 지금 어떡하면 좋아. 이때 서울대 강의를 가가지고 자기가 뭐 특강을 나가셔가지고 서울대에서 2000 뭐 몇 년 민주노동당 집권하겠습니다 했을 때 서울대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어떡하면 좋아. 그때 분위기에 뉴라이트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약간 또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었어. 어쨌든 이쪽이 더 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좌편향된 교과서로 애들이 배웠는데 왜 도대체 그런 이념을 가진 일베 애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좌편향적인 교과서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봉하잖아요. 사실은 옛날 유신시대 때 저는 뭐 유신시대 아니군요. 유신 때 국정교과서 태어나신 걸로 알아요. 이미 태어나신 상태로. 유신 시대에는 맞는 거 아닌가? 유신 키즈 아닙니까? 저는 유신과 상관없고 저는 민족의 태양 전두환 장군님도. 근데 아무튼 그 유신 때 그 자랐던 사람들도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가지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
새누리당 이준석 씨가 얘기했던 게 교과 자체가 큰 영향 안 끼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상관없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과학 교과서를 보고 지동설과 천동설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거의 뭐 없지만은 나도 잘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마를 받든 안 받든. 저는 다 까먹었어요. 돌턴의 법칙 그런 거. 돌턴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누구야? 누구요? 죄송합니다, 이공개 여러분. 뉴턴 알아요, 뉴턴. 물상 시간에 나옵니다. 중2 물상 시간에 돌턴이 나와요. 물상. 저희 교과 과정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7차 세대라요. 물상과 생물이 합쳐져서 과학이 되는 건데. 원래 물은 뭐고 상이 뭐예요? 상이 모르겠어요. 왜 물상이 있지? 모르죠. 저는 모른다니까. 물이 물리인가? 물리. 그런 거 같아요. 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현상? 물리 그런 거 아닐까요? 상식이요? 현상? 뭐 그런 거. 물상 교과서로 배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이 교과서 이름이 물상이에요? 물상이 일주일에 3시간, 생물이 1시간. 교과서 이름이 물상이라고요? 교과만 그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뭔 건지 하나도 물상을 다 모르겠어요. 못 물상 교과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나이가 들어가야 가고 있는 거지. 룰라를 아는 분들이지 뭐. 룰란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룰란 다 알아요. 룰라 안다고요? 알죠. 날개를 쳐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쨌든 뭐 2005년 그렇다 치더라도 2008년에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죠. 나온 해잖아요. 대학 교과서. 근데 사실 이때도 제가 이때 대학원 이제 막 들어왔을 때인데 다 비웃었죠. 진짜 비웃으려고 살펴보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정말 이렇게 보면서 얘네가 그때 이미 막 뉴라이트들이 여러 가지 저작 활동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것까지도 만들려고 하는구나 궁극적으로 하지만 이게 되겠어? 라는 입장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바깥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정부 바깥에서 애들이 막 으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거 심각하다. 얘네를 빨리 어떻게 막아야 된다. 저는 학부생이었는데 제가 뭐 우연치 않게 이 교과서 문제로 토론회를 갔었어요. 토론회를 갔었는데 상대편에 있었던 분이 제가 알기로 경영학과였거든요. 경영학과 분이 나왔는데 저는 민중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역사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제가 학부 때 배웠었던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를 민중사관의 희생자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세뇌다. 그런 걸 표현하시면서 지금도 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이 역사학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그게 민족주의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 역사학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민중사관에 찌든 민중사관의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국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 이러면서 끝났어요? 토론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반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가 마지막 발언 기회일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 토론 좋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굉장히 훈훈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기 마지막 기회에서 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자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를 되게 불쌍하게. 그러게.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죠. 저는 근데 그때 그게 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생들 진보적일 것이다. 어떤 그런 거를 송두리째 바꿨었던 계기가 됐어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듣던 얘기를, 나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의 입에서 이 발화가 되는구나.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이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이때부터 좀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제 한국의 역사학이 좌편향돼 있다. 그 다음에 되게 민중사관이 이런 게 문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 지적됐던 얘기긴 해요. 근데 그게 소수라기 지금도 소수죠. 어떻게 보면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데 표면화되지 않았던 시점.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아직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비판과 공격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2013년에는 다 대학원생이지 않으셨나요? 네, 대학원. 다 대학생. 저는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 예. 상태. 대학원. 시험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강. 이때 어쨌든 대학원생이라는 딱지를 걸고 성명서가 나왔었던 10조도 2013년에 네, 지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교과부 앞에서 성명서도 낭독하고 했었던 거예요.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미답 선생 그때 같이 가지 않으셨나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같이 갔었나요? 겨울이었죠. 추웠던 기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따뜻한 짬뽕 국물 먹으면서 맛없는 상황이었고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좀 대학원 사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로까지 나오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준거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준거가 된다. 국가가 공인한 하나의 준거틀이 된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것은 공인된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전에는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학설 뭐 아니면 하나의 사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국가가 공인을 해서 하나의 준거틀이 되는 순간 아까 말했던 표면화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어떤 우경화 우익적인 발언들 입장들이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왜 틀린 거냐라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했고 많은 반대 운동이 있었죠. 사실은 저도 많이 참여했었고 이게 좀 근데 결국 통과되면서 그래도 많이 채택이 안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아직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 아직은 퇴퇴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교학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있던 이런 교과서들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공자는 사실 북한사 전공자 어땠나요? 저는 이 시기까지 개항기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대학원에 입학했거든요. 선교사요, 선교사? 예, 선교사요. 북장로의 선교사가 한미관계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했다가 이렇게 사실은 됐는데 본래 우익입니다.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저도 서명까지만 했고 이때 뭘 몰랐을 때라 서명까지만 하고 여러 선배들이 나갔던 그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 2008년 기억이 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 이 교과서를 보고 저희 선생님이 그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이랬는데 이영훈 네, 그걸 보고 막 이걸 왜 읽으라 그런 거야 우리 교수가 막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뭐 맨날 뭐 역사란 무엇인가 읽고 독후감 써오시고 막 이런 수업이었다가 갑자기 이런 걸 주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뭐 솔직히 진짜 속된 말로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진짜 그러고 이제 대학 학부 졸업할 때까지 이영훈이라는 선생님은 제 머릿속에 공부 하나도 안 한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 와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실감했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경제사적 시각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알고 나서 조금 더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 네. 아니 뭐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이론적 탄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2015년에 들어와서 국정원 논란 터졌을 때 이영훈 선생이랑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도 이렇게 저희가 다 통칭해서 말하면 억울해하실 수 있어요. 나는 입장이 이명이랑 다른데 내가 여기 급 같이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그들은 급이 같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약간 이영훈 선생은 조선 후기만 놓고 보면 연구 성과는 분명히 있으신 선생님이었죠. 네. 그걸 알고 나서 약간 더 충격에 휩싸였죠. 요새는 많이 까입니다만. 그죠. 조선 후기 쪽 연구도 요새는 좀 많이 까인다는 거 하나 언급을 잠깐 해두고. 이건 뭐 간단하게 대답하죠. 나중에 어쨌든 게스트랑 얘기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어쨌든 이제 10년 정도 됐죠. 이 문제가 지속됐었던 게 뭐 2005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역사 전쟁, 아까 뭐 역사 전쟁 아니면 기억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 학계가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 문제에 되나요? 나이든 저 문제? 저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와서 보면은 그냥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적인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올바른 걸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명분과 실리가 맞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네. 저는 미답인데요. 저는 싸우긴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었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며 싸워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더 나은 저항의 수단이 있었을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발하고 싸웠던 논리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친일 독재 미화의 논리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대중들에게 효과적이었고 지금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싸우긴 진짜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대학 교수들이 길거리로 나온 거는 흔히 말해 4.19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싸움을 펼쳤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던 건 반성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저도 잘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대응은 해온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모두 집필 거부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교과서에 집필자로 들어가도 된다는 식의 뭐 군에서도 뽑아간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논리, 그런 주장 속에서도 이제 역사학자라고 하는 역사학을 한 교수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잘 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잘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는 싸웠는데 방법은 잘못됐다? 뭐 이런. 잘못됐다기보다는 효과적이었는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잘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뒷질문이랑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이 모이게 됐었던 그 결정적 계기가 기존 역사계의 대응 방식이라면 아까 뭐 미답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었던 친일 독재라고 하는 어떤 뭐 똑같이 좌편향이다라고 레테를 붙여서 공격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친일 독재라는 레테를 붙여서 계속 공격해왔거든요. 근데 그죠. 서로 똑같은 걸로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를 확장시키지 않는 거죠. 또 그런 문제들. 근데 사실 지금 뭐 만이만세를 하고 있는 젊은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었었던 다른 윗세대 선배 그 연구자들도 분명히 다른 이야기, 친일 독재 프레임이 아닌 다른 더 큰 이야기, 다른 역사학적 관점들을 학계에서 꾸준히 발표하고 논문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사 교과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친일 독재 프레임이라는 것에 갇혀서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런 거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 뭐 이런 것들도 만인만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뭐 하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만인만색에 어떻게 들어왔고, 뭐 여기서 뭐 하고 싶은지 좀 돌아가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미답 선생님부터. 저는 이 만인만색 앞으로도 계속 이 팟캐스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솔직히 지금까지 다들 재미없다 느낄 텐데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논의를 최대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전달하는 창구로서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화 말씀하시죠. 대중화라는 건 좀 더 일단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제가 들었던 느낌은, 제가 역사학 4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을 좀 봤는데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은 모양새는 아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친일 독재로만 마치 대비판을 하고 이런 게 문제다처럼 언론은 그렇게 받아줬고 있지만,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얘기했던 역사학에서 이미 많이 쌓여있는 논의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왜냐면 그 기사를 쓰는 분들조차도 이미 그 어떤 아까 말했던 두 가지의 딱 대결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사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전달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지난해 10월에 그 거리 행진할 때 이제 후배가 이제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때 좀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잊고 있었는데 좀 뭐 우연한 기회에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계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부언을 하면은 좀 이제 맞춤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새로운 세대나 그러니까 20, 30대 조금 더 40대는 60대와는 또 좀 다른 어떤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다른 경험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에 좀 참여를 하면 어떻겠나.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이 나오면 이제 저의 말이 신뢰 설득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 네, 일단 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제 저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국정화 국면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대학원생들끼리 모이는 카톡방에서 만인만색이 시작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카톡방에 선배가 초대를 하는 바람에 어쩌다 갔다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게 됐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미답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역사학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이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언론에서 자꾸 친일 독재 미화라는 걸 반복하는 이유도 언론에서 받아 적는 이 사람들조차도 역사학적 소양이 없는 거죠. 그냥 어려운 말을 막 적어놨는데 야 이거 결국엔 친일 독재 미화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뭐 대중화까지는 아니어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대중이 조금 더 책보다는 접하기 쉬운 게 오디오 매체니까요. 그래서 팟캐스트던 뭐 많이만에서 하고 있던 콘텐츠던 약간 그런 쪽에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신진 연구자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만인만색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시대적 사명감 속에서 많이 만삭을 금강 선생님이 제일 시대적 사명감을 띠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니 저는 많이 만삭 들어온 계기 전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팟캐스트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팟을 많이 쏴서 많이 받아서 팟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저는 근데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이게. 저는 많이 만삭이라고 하는 게 이 공간이 현재 신진 연구자들 중에는 수료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졸업을 해서 일선의 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포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많이 만색의 구성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생. 근데 대학원생의 지금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학진 체제라고 하는 이 폭력적 이 시스템 속에서 진짜 개똥만도 못한 취급의 노동의 값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사실 대학원생이 사실 연구조교나 조교 아니면 뭐 간사 이 자리도 놓고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사람도 적고 장학금 수혜는 뭐 말할 나위 없이 더 훨씬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역사학계 안에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임 교수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은 그럼 무엇으로 꿈을 먹고 살아야 하나. 성형을 해야 됩니다. 얼굴을 고쳐서 성형할 돈이 없죠. 그렇습니다. 성형할 돈을 모아야 네, 돼요. 성형할 돈을 모으려면 모아서 간사를 3년을 그다음에 유튜브를 해서 얼굴을 그렇죠. 알린 다음에 네, 설민석처럼 아프리카 TV로 나가서 이렇게 설민석. 그리고 연기를 전공해야 하고 영영과 액터스쿨도 좀 가고 그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일단 우리 팟캐스트 목표는 성형 자금을 모으는 그러는 걸로.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서 열심히 할 거예요.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색을 통해서 하고 싶다. 이래서 그러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암울해지네요. 돈 그러게요. 얘기하니까. 돈 얘기하니까. 암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지루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순서는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뭐 국정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